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 스텝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은요, 1976년도에 그 딩크 메이어하고 맥케이가 개발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이커스의 그 민주적 양육 방식 이론하고요, 기노트의 인본주의 이론, 또 고든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 부모 효율성 훈련, 또 번의 상호교류 분석이라던가 또 행동수정 이론 등이 이렇게 종합된 부모 교육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체계적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은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론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 자녀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선 부모 교육에서 뭘 요구하냐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시간을 할애해서 자녀와 그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상호 존중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부모들은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성인들을 만날 땐 최소한의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상호작용을 해요. 근데 자녀는 어때요? 내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는 그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가족 모두가 참여해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모 자녀 간의 원만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격려예요. 자,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 스스로는 또 나는 능력이 있어 라고 느낄 수 있게끔 계속적인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적인 격려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고 평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의 표시예요. 내 자녀한테 사랑의 표시를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숙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안정적이고 온화한 가정 분위기에서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녀들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 토닥거려 준다던가 깨어나주고 뽀뽀해 준다던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한다라는 표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체계적인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부모교육 원리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프로그램은요, 부모의 자질 향상이라던가 또 역할 수행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부모와 자녀 간의 인간관계를 향상시켜서 자녀가 정말로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원리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원리로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대화 기법에서 부모 역할은 부모가 자녀의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 또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녀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더불어서 듣는 기법이라던가 말하기 기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듣는 기법은
감정이입이나 또는 반영적 경청, 또 적극적인 경청, 감정이입적 반응, 공감하기, 반영시키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대화 기법들을 배우고요. 또 말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죠. 말하기 기법은 나전달법, 또 그다음에 동등 수준의 대화, 또 부모 메시지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자녀 행동에 대해서 부모의 느낌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행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잘 말해야 되겠죠. 질책하거나 힐책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방법은 역시 먼저 이제 이야기했던 다른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의사소통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교육 원리 가운데는요, 환경을 계획하는 기술을 가르쳐요. 자, 환경을 계획한다라는 건 뭘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는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는데 엄마가 맨날 정리해라 해도 아이가 정리를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왜 못 하는지, 왜 안 하는지 엄마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분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어떤 상자를 더 준비해 준다던가 선반을 좀 마련해 준다던가, 이게 바로 환경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보낼 시간이라던가 공간이라던가 또는 활동 등을 계획하는데 조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자녀가 무료해 한다거나 또 지루해 하지 않도록 환경을 풍부하게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교육 원리 가운데 부모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술도 필요한데요.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생긴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행동 변화를, 보편적으로는 우리 아이 행동을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그러면 그걸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자신도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부모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법, 여기서도 이제 좀 다루고요.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변해야 하고 자녀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또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과의 그 특징을 비교하도록 도와줘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부모들의 이런 변화 또는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조금 교육을 하고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동을 변화시키는 기술과 관련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모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죠. 부모도 역시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을 우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부모 자신도 변해야 되지만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잘 하면은 뭐 상을 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행동주의적인 방법에서 이제 벌을 준다던가. 근데 여기서는 체벌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훈육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계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자연적인 논리적 귀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가족의 변화 관련지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가르치는데, 자, 문제에 대해서 좀 세심하고 또 주의 깊게 좀 그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자,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말로 또는 행동으로 좀 표현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안책이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면은 그 중에 뭐 이렇게 좀 선택해서 해본다던가, 그리고 뭐 다른 해결책을 찾아본다던가, 그래서 문제 해결이
가족 중에 특정한 한 사람을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좀 가끔 하잖아요. 근데 이런 체계적인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이제 서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이 체계적인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 교육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물론 이제 이것도 역시 주차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은 보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스텝 프로그램은 총 9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부모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과 자녀의 행동 발달을 위한 내용,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부모의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은 부모에게 요구되는 어떤 양육의 원리라든가 기술 뭐 이런 거가 포함이 되겠죠. 자녀와 관련된 것들은 유아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또 유아들이 어떠한 행동의 목표를 설정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스텝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은 크게 이제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도록 하느냐,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행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유익한 행동을 함으로 나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 나는 가족의 일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제 요거는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유익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소속돼 라는 것과, 또는 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 또는 나는 협동하는 것이 재미있어, 또는 나는 갈등에서 물러설 수 있어,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 예를 들면 첫 번째 것과 관련되어서는요, 유익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수속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뭔가 참여하고 싶어 하고 공헌하고 싶어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은 돕는다던가 자원해서 뭔가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때 긍정적으로 자녀로 하여금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해서 그들 스스로가 가치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가장 사실은 바람직한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요, 때때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행동의 목표를 가지게끔, 또는 난 정의롭고 공평하게, 때로는요 갈등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또는 싸움을 거절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격려해 줘야 되겠죠. 그런 방법들을 스텝 프로그램에서는 체계적으로 부모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주에 진행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볼까요? 자, 첫째 주에는 자녀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그랬던 행동의 밑바닥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는 거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승인받고 싶어 한다는 욕구가,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목표예요. 그것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들은. 자,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그런 사회적인 평등과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부모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녀에게 책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어떤 선택의
자유를 준다던가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행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하는데, 사실 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많은 엄마들은 무엇 때문에 와요?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근데 그 밑바닥에는 아이들이 관심 받고 하고 싶고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 보고 싶고, 또는 자기 자신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에이 엄마도 힘들어 봐 라고 보복을 한다던가,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그 관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존중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격려하고 사랑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자, 이런 네 가지. 그래서 자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막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의 부적절한 목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그 자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목표에 대해서 부모가 바람직한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3살 된 아이, 4살 된 아이,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괜히 꼬집고 동생처럼 하고 싶어서 퇴행 행동을 보이죠. 그냥 멀쩡하게 컵으로 우유 먹는데 나도 젖병에다가 우유를 달라던가, 엄마처럼 동생처럼 행동을 한다던가, 그럴 때 엄마들이 난감해해요. 자,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나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관심 끄는 행동이죠. 이럴 때 예를 들면 그런 잘못된 행동을 너 왜 동생처럼 형한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니, 야단칠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행동을 무시를 한다던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관심을 보인다던가, 이렇게 이제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힘겨루기나 안가품이나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부모가 바람직하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무능함 보일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자녀의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 준다던가, 이런 조금만의 어떤 변화, 긍정적인 진전이 보여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내용을 다 첫째 주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둘째 주에는요, 자녀와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로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라던가 생활 방식이라던가 완벽한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정서라고 한다면, 정서는 뭐냐면요, 신념과 목적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설정해서 한다면 아이들은 그거를 정서로 표현을 하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그럴 때 부모는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또 자녀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스텝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굳이 자녀를 야단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부모 자녀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을 해서 자녀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교육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생활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생활 방식이라는 거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신념은 언제 형성이 되죠? 어릴 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인간의 생활 방식은 가족의 분위기라던가, 또는 가족들 간의 어떤 가치관이라던가 역할이라던가, 가족 간의 위치 또는 훈육 방법,
이런 4가지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자녀의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부모.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부모.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자, 이런 3가지 자녀와 부모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이제 둘째 주에 갖게 됩니다. 자, 셋째 주에는요, 격려 또는 관련되어서 자신감, 자아 존중감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게 돼요. 자, 격려는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격려는 자녀의 장점이라던가 또는 그 자녀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스스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스스로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녀를 격려하는 부모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내 자녀를 다른 아이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요. 형제간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자질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무시를 한다던가 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자녀를 믿으면 아이들은 그만큼 믿는 만큼 또 행동하게 돼요. 장점이나 잘하는 것, 공헌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노력한 것, 성취한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요. 칭찬보다는 격려를. 근데 보면 칭찬은 좋은 건데 왜 그럴까? 여기서 칭찬이라는 거는 넌 뭐든지 잘해. 너는 착한 아이야.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칭찬을 하더라도 먼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행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만 해줘도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칭찬으로 듣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칭찬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것을 하면은 좋은 거고 안 하면 나쁜, 칭찬을 못 받는 이런 거죠. 그래서 관점이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네가 엄마 말을 잘 들었을 때 또는 네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칭찬은 외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거에 관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또 과제 수행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는 칭찬은 자기 평가나 개인적인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격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존중이라던가 자기의 내부의 어떤 동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적인 평가가 우선 역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얼만큼 내가 노력했느냐, 얼만큼 변화되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점이나 공헌한 것에 의미가 부여되게 되죠. 자, 그래서 칭찬보다는 가능하면 격려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3주에 이제 공부를 하고요. 넷째 주에는 의사소통,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반영적 경청을 우선 이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저도 물론 아이들을 양육을 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의사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좀 인식해야 될 거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습화된 잘못된 그 역할,
또는 부모의 습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호 존중해 줘야 돼요. 아이를 뭐 내 자녀라고 해서 아니면 너무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눈맞춤해주고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그다음에 관심 가져주고 그다음에 비언어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공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허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주에 또 진행되는 내용 가운데 반영적 경청을 해야 하는데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반영하는 개방적인 반응 형태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4주 동안의 넷째 주에는 이렇게 반영적 경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하나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자녀들하고 그 대화할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절한 반응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반응인지, 그래서 폐쇄적인 반응은 뭐고 개방적인 반응인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기로 할게요. 아이가요, 나는 다시 걔랑 안 놀 거야. 엄마한테 뭔가 이제 불평 섞인 말로 툴툴대면서 얘기해요. 그럴 때 보편적으로 엄마들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뭐 아이가 뭐 주절주절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걔랑 놀지 마. 그렇게 나쁜 애가 있니? 뭐 또는 뭐 얘처럼 잊어버려. 그 애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뭐 옹호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이의 말을 듣고 부모 입장에서 벌써 판단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폐쇄적인 반응이에요. 반면에 개방적인 반응이라면 너 정말 그 애한테 화가 났었구나, 화나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되겠죠.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이제 나 그거 정말 못해요 라고 했을 때 폐쇄적인 반응은 저런 그런 말 하면 못 써. 너 금방 시작했지 않니? 근데 얼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해? 뭐 이런 반응이 바로 폐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개방적인 반응은 너 정말 그거 어려운가 보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고 왜 그런지 아이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바로 개방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폐쇄적인 반응과 개방적인 반응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아이들이 또는 이제 뭐 누구든지 이런 반응 또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개방적인 반응, 폐쇄적인 반응 어떻게 하는 것이 폐쇄적인 것이고 개방적인 반응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야채 싫어요. 나 야채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어떤 엄마는 야채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이 있고 뭐 그래서 꼭 먹어야 돼. 몸을 튼튼하게 해.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반응보다는 개방적인 반응을 한다면,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너무 까다로워요. 또 난 잠자지 않을 거야. 잠자기 너무 일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그 반응들을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퀴즈로 내보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쇄적인 반응과 개방적인 반응 각각 예를 들어서 기록해서요. 다음 강의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5주째에는요.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지어서 대안찾기 나전달법을 교육을 하는데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을 찾고 또 나전달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을 찾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그 무승부법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은 자녀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고요. 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대안을 탐색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 중에서 해결책을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는 예상되는 결과가 어떨지도 한번 논의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녀로 하여금 실제로 행하게 하고 또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실행하고 했을 때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또 시간을 내서 계획을 해보고 언제 또 이걸 평가해 볼까, 언제 이걸 또 다시 이야기해 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는다던가 나전달법 관련지어서 이제 5주째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나전달법은 먼저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부모의 느낌,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때 부모가 부모의 느낌을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부모에게 어떠한 행동의 결과가 초래되는지, 방해가 되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좋아하는지, 기쁘게 하는지, 속상하게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나전달법이에요. 그래서 나전달법의 구성 요소는요, 내가 뭐뭐 하면 행동 서술이 반드시 들어가요. 내가 뭐뭐 하면 첫 번째 행동 서술, 둘째는 나는 뭐뭐라고 어떻게 느껴, 느낌 서술, 그걸 이야기해주고, 세 번째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익숙하게 되면은 굳이 세 가지를 다 안 써도 역시 괜찮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행동만 이야기해줘도 아이들이 엄마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전달법에 대해서 5주째 배우고요. 자, 그래서 그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자녀가 속상해 하는지 부모가 속상해 하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반영적 경청을, 어떤 때는 나전달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하는 상황이 어떠냐면 나 정말 성적표 점수가 나빠서 정말 속상해. 그러면서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공부하기는 글렀어, 난 공부 잘 못해, 이런 얘기했을 때 실제로 누가 더 속상한 거예요? 아이가 지금 상황은 속상해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반영적 경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점수를 보고 실망했구나,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나 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아이가 집안 청소를 약속대로 잘 했는데 약속대로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말하기를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누가 속상해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본 엄마가 속상하겠죠, 물론. 자, 이럴 때는 나전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자, 나전달 방법 뭐였었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실망했어. 왜냐하면 많은 일을 엄마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너 왜 약속을 안 지켰니? 뭐 엄마가 청소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 전달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면 좋겠죠. 자, 나머지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체계적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 6주차에는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됐냐면요. 책임감 훈련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상과 처벌을 통한 이런 그 훈육 방법보다는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귀결 방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 귀결, 논리적 귀결은 자녀로 하여금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확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자연적 귀결은요, 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논리적 귀결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벌은 복종을 해야 돼요. 권위가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라던가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고 임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도덕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과거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벌 그러면 순종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 논리적 귀결은 뭐냐? 논리적 귀결은 그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이거는 아이가 하는 것, 물론 아이가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회적인 질서에 의해서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 귀결은 목소리로 존중함을 또 선한 뜻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그거는 이제 선택권이 자녀에게 주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논리적 귀결의 한 예를 들면은 마지막 선택권 분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하고 안 하고 나한테 달려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특히 이제 스톱 프로그램에서는 책임감이라든가 관련지어서 훈육을 할 때는 벌이나 어떤 사물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자연적인 귀결, 논리적인 귀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선택감을 주고 책임감을 길러주는 이런 훈육 방법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주차에는요, 자연적 논리적 귀결을 구체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본다든가 활용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런 자연적 논리적인 귀결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목표 행동이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엄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목소리는 단호하더라도 거기에 부드러운 친절함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달라지거나 뭐 울그락불그락 한다거나 화를 내게 되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낄 수 있고 들어야 돼, 아니면 감정적으로 아예 방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연적인 논리적 귀결도 역시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냐? 분명히 얘기했어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그리고 부모의 행동을 보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요. 행위자와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다 싸잡아서 너는 왜 맨날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부적절한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하고 독립심을 북돋아 준다던가 동정심을 남용하지 말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말을 적게 하고 또 행동을 좀 많이 하고 싸우거나 포기하지 말 것. 그러니까 아이하고 맞대서 그냥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자연적인 논리적인 귀결을 사용하기 위해서 12가지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자연적 귀결, 논리적 귀결을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아이가요, 아버지 연장을 빌려주고, 그 아버지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옆집에 누가 빌려줬다던가, 아니면 친구에게 뭐 빌려줬는데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당장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물건이 없으면 불편하겠죠? 이럴 때 바람직한 대화 기법으로 낮은 달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연장을 가져오지 않으니, 뭐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그래서 내 감정에 지금 화가 난다, 속상하다, 뭐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관련지어서 논리적 귀결은 그래서 다음에 자녀가 그걸 빌려주려 할 때 빌려주지 못하게 한다던가, 꼭 필요해서 사용할 때 지난번에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약속을 했는데 다시 하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제약이 가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요거 상황을 좀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녀가 달리기를 못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상황이에요. 자, 누구에게 문제가 있죠? 자녀에게 문제가 있죠? 이럴 때는 뭐 하라고요? 반영적 경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달리지 못해서 뭐 달리기를 못해서 무척 속상하구나, 속상한가 보구나, 이렇게 반영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접근이 뭐냐면 대안 찾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에 달리기 시합을 하기 위해서 네가 잘하려면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또 네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니? 어떤 방법,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을까? 하고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뭐 관련지어서 논리적인 귀결,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달리기 못하는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이 대안을 찾아준다던가. 자, 또 하나요. 자녀가 숙제를 잘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맨날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연적인 귀결. 그러면 어때요? 숙제 안 해가면 분명히 혼나는 거는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 대신 해주면 안 되죠. 근데 뭐 요즘 뭐 가끔 엄마들이 뭐 대신 숙제를 해준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 예. 근데 이것이 습관화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연적 귀결은 한 번쯤은 그래서 교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자연적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적 귀결, 논리적 귀결을 구체적으로 7주째 연습을 해보고 상호적 역할놀이도 역할 연습도 해보고요. 자, 8주째는요, 가족 모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민주적 가족 관계는 뭐예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떤 의사 결정이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그렇죠? 그래서 가족 간의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서 뭐 대화를 하던 또 뭔가 하던, 이게 사실 민주적인 가정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런 진정한 민주적 가족 관계가 수립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모임은 가족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 구성 모임을 가질 때는, 그러면 우리 아이는 2살인데요. 예를 들면 걔네들이 대화가 되나요? 예, 1살인데 대화가 되나요? 그럴 때는 물론 부모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지만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간단한 거라도, 예를 들면 뭐 오늘 장난감 사러 갈 텐데 너 뭐 필요하니? 아니면 오늘 뭐 시장에 갈 건데 우리 뭘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고, 어릴 때부터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계획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그 대화가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잘 듣는 것도 필요하고, 반영적 경청이라던가 나전달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정확하게 또 자녀들도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가능하면 현실적인 것만 좀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가능하면 이제 의사소통에서 좀 배제해도 좋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가족 모임에서는 야단을 치거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잘한 거, 좋은 일을 알리는 활동이 주로 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여행이나 레크레이션 계획을 할 때도 이런 가족 모임이 좀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임 지속 시간 함께 정하고요. 가능하면 정한 시간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가족 모임 한다고 1시간, 2시간씩 하면 아이들이 모이나요? 안 모여요. 짧은 시간, 예를 들어서 10분도 괜찮아요. 정해진 시간에 그 대신 오늘은 10분 동안 모임을 갖겠다 하면 가능하면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획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이나 결정은 항상 기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거, 계획한 것들을 잊지 않도록 현관문에 붙여놔도 좋고요. 또는 냉장고 문에 붙여놔도 좋고요. 그래서 동의한 것들을 잊지 않고 함께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9주째에는요, 자신감 개발이나 잠재력 발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감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근데 이러한 스텝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하면 부모, 자녀 모두가, 물론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부모 자신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모 자신의 자신감이라던가 또 부모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부모 역할은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자녀가 말을 대꾸를 한다던가 건방지게 말을 막 함부로 한다던가 할 때, 부모는 물론 자녀들도 나름대로 존경받고 싶고, 또는 그 존재감을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자녀다, 또는 나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부모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럴 때 비효과적인 방법은 그거죠. 너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라던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은 자녀를 야단친다던가 윽박지른다던가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부모 역할은, 효과적인 방법은 자녀들이 화를 낼 때는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요. 그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반영적으로 경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녀가 계속 반말을 한다던가 말대꾸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나전달법을 사용한다던가 논리적 기교를 사용해서 이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9주째에 이런 부모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렇게 스텝 프로그램은요, 부모의 자질 함량이나 또 역할 수행 있어서 도움을 주고, 또 자녀로 하여금 자녀의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배양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필요한 원리나 또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형태는요, 집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명, 20명 정도는 이제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10명, 12명 내외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교재, 테이프 교재도 있고, 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차트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9주 동안 진행이 되고, 주 1회 정도, 1회 만났을 때 한 2시간 내외 정도, 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방법은 그 교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또 부모들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역할놀이하고, 그걸 또 집에 가서 연습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주에 와서 서로 토론하고, 또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 연습해보고, 적용해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스텝 프로그램, 체계적인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간에 퀴즈 통해서 여러분들 과제 낸 거 아시죠?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